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젠씨입니다. 오늘 코인데스크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잭 말러스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스트라이크의 최고 경영자이자 잭 말러스 쇼의 진행자이며 이제 소프트뱅크와 테더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비트코인 자산 관리 회사인 21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이자 공동 창립자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이어질 대화에서 우리는 많은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 잭을 아는 분들은 그가 거침없이 이야기한다는 걸 알 겁니다. 이 대화는 가격 변동이나 상장 지수 펀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잭은 비트코인을 단순히 믿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달러로 생각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확신을 자본 시장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변에 앉아 있다가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게 된 그가 말하는 소프트뱅크의 오렌지 필링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소프트뱅크가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잭은 거의 좋아요, 그건 비트코인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잭을 움직이는 원동력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위험, 즉 통제되지 않는 화폐 발행, 실패한 기관들, 그리고 개인의 주권 상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비트코인은 저항 운동입니다. 이 인터뷰는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여러분도 비트코인뿐 아니라 권력, 자유,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만드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9년 전, 그는 시카고의 블록체인 모임에서 21 비트코인 컴퓨터를 소개했습니다. 올해 31살에 그는 21 캐피탈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카고의 스타터스쿨을 졸업한 잭을 모셨습니다. 그는 21 컴퓨터로 무엇을 해왔는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현재 유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체스를 좋아합니다. 농구도 했고 약 2년 남짓 코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저는 비트코인에 푹 빠져 있고 열정적이며 낙관적이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잭 말러스, 코인데스크 스포트라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우리가 이 분야에서 사랑하는 창업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비트코인에 어떻게 입문했는지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시작하고 싶어요.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첫 번째 기억은 뭔가요? 와,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기억이라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좋은 답이 떠올랐네요. 저는 돈이 사회가 기능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는 돈은 우리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유일한 시장 상품이라는 겁니다. 출신, 성별, 인종, 민족, 신념, 종교와 상관없이 말이죠. 돈은 사회를 몇백 명 단위에서 벗어나 지금처럼 수십억 명의 글로벌 경제로 확장하게 해준 도구입니다. 그건 매우 드문 상품이에요. 모두가 스테이크를 먹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아이폰을 쓰는 것도 아니며 모두가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것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돈은 모두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고 느낀 가장 이른 기억은 아마 제가 유아였을 때 뭔가를 사고 싶었는데 그걸 얻으려면 돈이 필요했던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반 때였어요. 저는 아비드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하루 40분 동안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엔 종종 튜터나 멘토가 있었고 저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서 자랐는데 그게 빅텐 스쿨이죠. 그때 튜터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세상에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치면 세상에 10달러밖에 없다면 제가 8달러를 벌었다면 나머지 세상은 2달러를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생기는 거고 시장이 엄청 경쟁적인 거 아닌가요? 고정된 공급이 경제와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받은 답변이 17살이었던 저에게는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답은 이랬죠. 경제는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얼마나 돈을 찍어내는지, 이자율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져. 그게 처음으로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빠, 평생 트레이더였던 분에게 물어본 순간이었어요. 잠깐,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데요. 돈은 한정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그냥 돈을 공기놀이로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돈이 꽤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10달러의 부를 얻으려고 경쟁하고
서로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그걸 얻는 거라고요. 만약 누군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돈, 즉 자원을 얻게 되는 거죠. 돈은 사실 당신이 사회에 제공한 가치에 대해 사회가 당신에게 빚진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제 머리를 좀 깨부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1년 뒤에 아빠가 저를 비트코인에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돈이 중요했던, 아니 정확히는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지고 질문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분야의 다른 측면, 즉 투기와 과대 광고, 가격이 오를 때의 과도한 열광 같은 것들을 생각해요. 우리는 이 분야에서 창업하고 거래하고 혹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우울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이혼으로 인해 그리고 삶 전반에서 겪었던 불안에서 어떻게 벗어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나요? 물론이죠. 저는 최근 프라하에서 우리의 유산의 비용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장벽을 깼으니 말하자면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아주 힘든 이혼을 겪었어요. 그리고 불안과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었고 가족이 분리되는 걸 지켜봤죠. 자라면서 알게 된 건 이혼율이 50%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교육을 받기 위해 2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차를 사기 위해 빚을 지고, 집을 사기 위해 빚을 지고, 심지어 식료품을 사기 위해 신용카드라는 형태로 빚을 지죠. 우울증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걸 알게 되고, 사고로 인한 약물 과다 복용이나 자살률도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깨닫는 건 우리는 많은 잘못된 통화 정책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려진 결정들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조연설은 우리의 유산의 비용에 관한 거였어요. 저는 밀레니얼 세대인데 딱 12달 차이로 밀레니얼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자라면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죠. 우리는 병들어 있어요. 이전 세대에 비해 우리의 음식이 달라졌어요. 대사 질환이 많아졌죠. 이게 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진실 속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걸, 우리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들이 내려졌다는 걸 알게 되죠. 정부 부채는 제게 일종의 시간 여행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문자 그대로 미래로 가서 그들의 자원을 지금으로 끌어와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쯤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어떻게 해도 그걸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냐고요? 네, 저는 그 때문에 기조연설을 했어요. 제 또래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고를 당하고 대사 질환과 암 발병률이 급등하는 걸 보는 건 끔찍해요. 그래서 제게 비트코인은 도덕적 의무이고 매우 개인적인 문제예요. 좋아요, 잭.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방금 설명한 약한 통화 시스템의 증상들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낄 거예요. 다시 우울한 감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대안이 있고 곧 그걸 이야기할 건데 지금 당신이 말한 게 내 현실이고 절망적이다.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을 탐구할 여유가 없다.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나요? 저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가 있었어요. 아빠는 저를 비트코인에 입문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자가 된다는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제 경쟁심과 원칙, 윤리의 자부심을 느껴요. 제 회사 내부에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진실과 도덕, 원칙, 윤리의 기대라는 문화가 있어요. 좋은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는 아무리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느냐에 있어요. 옳은 일을 하는 건 종종 명백한 선택이에요. 스니커즈 바를 먹을지, 구운 닭고기를 먹을지 같은 거죠. 마음속으론 옳은 선택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실행할 힘이 있느냐예요. 엄청난 규모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죠. 그건 제게 어린 시절부터 심어진 가치였어요. 가족이 갈라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부터 회사 운영까지 정직, 진실, 투명성, 원칙에 기대왔어요. 그건 제가 자란 시카고라는 도시와 가족,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찾은 많은 공통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제 본질, 제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느냐를 말하자면 저는 옳은 결정을 내리고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옳은 걸 위해 싸우도록 키워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사 창업과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산업에 속해 있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걸 청중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돈이 망가진 사회에서 오는 더 큰 사회적 경향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사회는 돈만큼 단단하고 강합니다. 돈이 약하고 쉽게 찍어낼 수 있다면 돈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추상화한 형태예요. 그냥 빠른 차를 사기 위한 자본주의 도구가 아니에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희생하고 주변에 가치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죠. 돈은 당신이 세상에 기여한 것, 당신의 노동, 희생, 노력, 시간을 나타내야 해요. 누군가가 그걸 조작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건 당신을 조작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계란, 식료품, 휴가, 주거,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줄인다고 말하는 거죠. 그건 사회에 가장 해로운 일입니다. 비트코인에 있든 없든 제 세대와 전 세계적으로 1971년 이후로 대사 질환이 증가했고, 이혼율이 증가했고, 자살률이 증가했고, 약물 과다 복용 사고가 증가했어요.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엄청난 부채를 떠안은 결정들은 우리의 식량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를 병들고 건강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정신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쳤죠. 이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창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작은 해결책, 이를테면 더 많은 상담을 받는다거나 약을 먹는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나은 통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봐요. 잠깐, 당신 아빠가 비트코인을 소개해준 이야기에 대해 더 파고들기 전에 고등학교 때 그 질문에 받은 답변을 지금 되돌아보면 짜증나세요? 프라하 기조연설의 마지막 메시지는 연설 초반은 매우 날것이고 감정적이고 슬펐어요. 데이터를 보면 부채가 늘어나고 돈을 더 찍어내면서 사회가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거기엔 수학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제 메시지는 이랬어요. 비트코인은 컴퓨터 코드, 자산, 상장지수 펀드 이전에 제게는 도덕적 코드입니다. 비트코인은 검열하지 말라, 인플레이션 시키지 말라, 몰수하지 말라, 위조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큰 수의 법칙을 활용해요. 우리 모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원칙 있는 세상에 동참할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한 명만 있을 때보다 100만 명이 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커져요.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을 활용하지만 암호학적으로도 문자 그대로 큰 수를 사용해요. 어떤 전쟁도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죠. 비트코인이 정부, 국가, 군대에 대해 이렇게 회복력 있는 이유는 정말 큰 수를 사용하고 폭력이나 권위주의적 감독과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학이라는 혁신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세대에 전하는 메시지는 그냥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도덕적 코드에 동참하세요. 이건 기본적으로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노력, 내 노동을 누군가가 훔치거나 위조하거나 몰수하거나 검열할 수 없는 곳에 넣겠다는 거예요. 저는 달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완전히 비트코인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시간을 조금만 내서 관심을 조금만 기울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대안적인 우주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제게 인류의 이야기는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거예요. 추위와 비 속에서 살던 인간들이 불을 발명했고 사냥과 채집의 삶이 생사가 걸린 싸움이었던 인간들이 창을 발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쇄술, 전기, 컴퓨터, 인터넷을 발명했죠. 제게 비트코인은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최신 진화예요. 미래와 젊은이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들에게서 훔치고 있는 부도덕한 통화 시스템을 수학으로 구현하고 도덕을 지키고 방어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제 세대에 전하는 메시지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걸 느낀다면 비트코인을 마이애미의 헤지펀드 브로들의 모임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코드로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이나 제 제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시간과 에너지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넣고 비트코인으로 일하고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은 저를 존중해주지만 다른 시스템은 그렇지 않고 제 가족과 제 세대를 망쳤기 때문이에요. 2013년에 당신 아빠가 비트코인을 소개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했나요? 18살이었던 당신을 2013년에 이 길을 탐구해야 한다고 설득한 건 뭐였나요? 아니요, 절대 철학적인 대화는 아니었어요. 재밌는 건 저는 아이폰과 인터넷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저에게 설명된 방식은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이봐, 돈을 더 잘 다루는 기술이 있어였어요. 그게 전부였고 저한테는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운동이었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작은 회사들이 자산관리 회사로 변신하거나 엘살바도르 같은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로 성장하는 것처럼요. 젊은 세대들은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해요. 멋지네.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백발 노인이 돈을 다루는 것보다 누군가가 만든 앱이 더 나을 거야 라는 식으로요. 그게 저에게 설명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진짜로 깨달은 건 코딩 부트캠프에서 돌아와서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우리 집 거실에 있었을 때였어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안드레아스는 제게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예요. 기술이 의도한 야심찬 규모로 공감대를 형성한 초기 개척자죠. 그때까지 저는 아마 6개월 정도 걸려서 깨달았어요. 아빠가 그냥 돈 관련 앱에 푹 빠진 게 아니라 그게 훨씬 더 큰 거라는 걸요. 2013년에 18살에게 비트코인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단순했지만 제 아빠와의 관계가 제 전부였기 때문에 저는 아빠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대학을 막 그만둔 상태라 매우 취약한 시기였죠.
아빠는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나를 따라와. 정말 대단한 아빠가 당신의 여정을 도와준 것 같네요. 그걸 듣는 게 정말 좋아요. 2013년에 철학적 개념을 물어본 건 당신이 그 시절 거실에서 있었던 대화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안드레아스 같은 사람들이 당신 부모님과 거실에서 나눴던 초기 대화와 논쟁들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비트코인은 무엇보다 교육의 도구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거든요. 움직일 수 없는 물체처럼 보이는 게 점점 가까워지고 커지는 느낌이에요. 눈을 감고 비트코인을 작은 점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게 점점 커지고 가까워지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돈이 이렇게 작동한다면 내가 아는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대학에서 배운 것, 식이요법, 모든 걸 의문시하게 되죠. 안드레아스와의 초기 대화는 지금도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는 질문의 시작이었어요. 잠깐, 아르헨티나의 돈은 미국과 다르다고? 31살인 지금은 바보 같아 보이지만 18살 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다는 것도 몰랐죠. 코인플레이션이 뭐지? 정부가 돈을 통제하고 돈을 초인플레이션 시키고 돈의 비용을 통제한다는 이야기를 배우면서 인플레이션이 무작위 현상이 아니라 돈의 공급을 늘린 직접적인 결과라는 걸 알게 되죠. 당신이 배운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배우면서 토끼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잠깐, 내가 거짓말을 당했어. 왜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건 좀 으스스하고 어두운 느낌인데 내가 믿었던 게 진실이 아니라고? 내가 모르는 게 또 뭐지? 얼마나 큰 문제지? 돈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게 뭐지? 우리가 발명한 거야? 안드레아스와 부모님, 그리고 초기 비트코인 모임에서의 대화는 사이퍼펑크 너드들이나 괴짜들이 계속 파헤치면서 이건 컴퓨터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다뤄온 가장 큰 일 중 하나야 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당신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 질문은 종종 상대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에 관련되지만 당신이 만드는 것과 별개로 매일 아침 일어나며 상상하는 미래는 어떤 건가요? 내 아이들을 위해 이 미래를 만들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그냥 단단한 돈의 사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유시장과 단단한 돈을 근본적으로 믿어요. 돈을 기술로 다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비행기도 기술이죠. 좋은 비행기와 나쁜 비행기가 있어요. 고무줄 비행기에 타고 유럽으로 가려 하면 추락해서 죽을 거예요. 끔찍한 여행 수단이죠. 하지만 보잉 비행기에 타면 안전하게 도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좋은 돈과 나쁜 돈이 있어요. 그게 사회에 미치는 의미는 기술과 같아요. 좋은 차, 나쁜 차, 좋은 비행기, 나쁜 비행기, 좋은 돈, 나쁜 돈. 우리는 좋은 돈과 나쁜 돈이 뭔지 꽤 잘 알고 있어요. 공급이 고정되어야 하고 매우 잘게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운송이 쉬워야 하고 저장이 쉬워야 하고 검증이 쉬워야 하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사회에 대한 비전은 세상에 좋은 돈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건 제게 가장 진실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가능하게 할 거예요. 인간은 중앙의 간섭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전혀 필요 없을지도요. 우리가 뭘 먹어야 하고 뭘 복용해야 하고 뭘 해야 하는지 누가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교환해야 하는지도요. 그래서 정부 간섭, 중앙기관의 간섭을 줄이고 단단한 돈을 늘리면 인간들이 서로 마찰 없이 실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건 번영의 회복을 가져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 책임도 사회의 조화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그걸 가져다 준다고 봐요. 인간이 다시 자신의 시기, 부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방식, 자신이 내리는 결정에 책임을 지는 걸 기대해요. 우리는 변동성이 나쁘다고, 돈을 직접 소유하는 게 나쁘다고 조건 지어졌어요. 비트코인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물건을 직접 소유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잠깐, 당신 물건이에요. 물론 소유하고 싶죠. 물론 당신 몸에 들어가는 걸 스스로 결정하고 싶죠. 자기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상하는 세상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돈은 단단하고 시장은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그게 제가 목표로 하는 세상이고 비트코인이 그걸 이루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봐요. 좋아요. 그럼 이걸 이야기해 봅시다. 단단한 돈이 비트코인이라면 당신이 만드는 미래에 금은 자리가 있나요? 그리고 미국 달러는 어떻게 되나요? 천천히 썩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무너지나요? 어떻게 그 단계에 도달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선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 요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엘살바도르를 예로 들지만 엘살바도르는 자체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현대사회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찍어낼 수 있는 슈퍼파워를 포기한 게 아니죠. 미국 정부가 시간과 에너지를 찍어낼 권한을 언제, 어떻게 포기할지에 대해 추측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권한을 엄청 활용해왔죠. 하지만 현재 미국 달러 기반의 세계 기축통화 체제로 돌아가 보면 달러는 금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됐어요.
달러는 원래 금으로 뒷받침되는 금 본위제였죠. 그래서 저는 달러가 다시 비트코인과 금으로 뒷받침되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어요. 금과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면 트럼프 행정부나 더 나중에라도 부채를 청산하고 모든 달러를 다시 단단한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현실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통화와 돈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피자를 사거나 아마존에서 쇼핑할 때 쓰는 통화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가치를 저장해야 하는 돈은 달라요. 저는 세상에 가치 있는 걸 만들었고 그걸 저장해야 해요. 왜냐하면 물물 교환이 아니니까요.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홀푸드에 가서 코인데스크 팟캐스트 녹음했으니 리바이 스테이크 2개 주세요 라고 하면 당신 팟캐스트 따위 관심 없어요 라고 할 거예요.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스트라이크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걸 저축해서 나중에 스테이크를 사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자신의 시간, 에너지, 노력을 가장 잘 저장할 수 있는 돈을 찾을 거예요. 달러와 미국 국채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는 이제 중앙은행 잔고의 50% 미만이고 금은 20% 이상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은 항상 시간, 에너지, 노력, 노동을 저장하기 위해 가장 단단한 돈을 찾을 거예요. 결제 방식은 그다지 흥미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나 나중에라도 달러가 다시 비트코인과 금으로 뒷받침될 거라고 놀라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인간들이 내일로 가져가고 싶은 400조에서 500조 달러 규모의 부가 있고 그들은 예술, 부동산, 주식, 국채, 통화를 통해 그걸 저장하려 해요. 저는 비트코인이 그걸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초점이에요. 피자를 달러로 사고 싶다면 상관없죠.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며 우리가 이미 논의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같은 권력 구조, 같은 문지기 역할, 같은 불평등이 다시 스며들까 걱정되나요? 결국 우리는 같은 인간이고 영원히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같은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기 이익 추구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다윈주의죠. 살아있다는 건 제 주요 책임이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보고 제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번식해서 가족을 이루는 거죠. 인간의 임무는 태어나서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살아남아 죽기 전에 더 많은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인구가 증가하는 방식이죠. 인간의 가장 강력한 특성은 그 자기 이익 추구 본성이에요. 만약 우리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타고난 욕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종했을 거예요. 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도 않았겠죠.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면 인간은 시스템이 허용하는 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할 거예요. 제게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목표는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설계해서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을 허용하되 우리가 태어날 때 누리고 싶은 자연권, 즉 검열받지 않고 몰수당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당하지 않고 도둑맞지 않는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인간이 최악의 자신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설계된 시스템이고 피아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년 사람들이 사토시가 만든 것에 더 경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이 자신이 태어날 때 누리고 싶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막는 시스템이에요. 비트코인을 제대로 만들었고 그 설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당신이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시작해야겠죠. 당신은 스트라이크에서 잘 나가고 있고 팟캐스트도 운영 중이에요. 최근 팟캐스트를 리브랜딩했으니 축하드려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다른 걸 할 거야. 테더와 함께 21 캐피탈을 만들 거야. 라고 하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대화들이 당신을 설득해서 이 회사에 시간을 쏟게 했나요? 제가 비트코인에 들어온 건 2013년 초부터니까 거의 13년이 다 되어가요. 10년 전에는 비트코인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드물게 있었던 사람들이 테더 팀이었죠. 저는 테더 이전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비트파이넥스 시절부터요. 우리는 친구였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테더는 몇 년간 논란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제게 그들은 항상 똑똑한 비트코이너였고 성공적이었으며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섰어요. 우리는 친구로 지냈고 이건 제가 참여했던 자연스러운 프로젝트처럼 발전했어요. 비트코인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지? 예를 들어 제 공동 창립자들은 엘살바도르에서 매우 적극적이었고 저도 거기서 여정을 함께 했어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만들고 기업들을 초대해서 사업을 하게 한 이후 테더는 단연 그 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이 관여한 회사예요. 우리는 오픈소스 비트코인 개발이든 엘살바도르든 우리가 믿는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을 밀고 나가는 방식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들로 겹쳤어요. 21 캐피탈은 그 최신 버전이에요. 비유하자면 텔레그램 그룹 채팅이나 친구들이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거예요.
때론 가십이고, 때론 농담이고, 때론 진짜 아이디어죠. 우리는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비트코이너로서 비트코인 프로젝트의 드문 특성 중 하나는 우리가 모두 같은 팀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가장 자유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고 거의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세일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시장에서 테스트했는데 그게 엄청 성공했어요. 와, 이거 대단해 라는 반응이었죠. 비트코이너로서 우리는 엄청 기뻤고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도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사업도 비트코인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생각했죠. 여전히 그렇고 마이클은 제 친구이고 정말 훌륭해요. 자본시장 내 기관 수요가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분명히 비트코인 자산 관리와 비트코인 운영 회사를 결합한 수단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스트라이크와 테더 같은 회사 말이죠. 직원당 총이익이나 순이익으로 보면 우리는 상위권에 있을 거예요. 파울로와 저는 둘 다 전직 엔지니어였어요. 최고 경영자가 되기 전에 개발자였죠. 우리는 이 산업에서 고성장, 고마진, 현금 흐름, 효율적인 제품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블루칩 비트코인 자산 관리 회사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비트코인으로 자본화되고 비트코인으로 생각하고 현금 잔고와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저장하는 회사죠. 하지만 비트코인 고유의 비전을 가지고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부채 도구를 찾는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게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거 해야 하나? 시간 있어? 이름은 뭐로 할까? 구조는 어떻게 짤까? 우리는 21 캐피탈을 우리가 비트코인이 자본시장에서 대표되길 바라는 방식,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비트코인에 참여하고 싶은 방식으로 만들어냈어요. 결국 아무도 안 만들 거면 우리가 해야지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잠깐, 어쩌면 우리가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해 라고 결심했죠. 아주 투명하고 진실된 이야기예요.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자는 친구들의 결심이었어요. 당신은 이게 비트코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자산 관리 회사가 비트코인 위에서 사업을 하는 걸 의미하나요? 진정으로 비트코인을 대표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라고요? 네, 정확히는 자본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자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콜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건 어때? 라고 물으면 스트라이크에서는 수수료 없이 비트코인을 사고 무료로 콜드 스토리지에 인출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위해 최선인 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블루칩이고 신뢰할 수 있으면서 스타트업 같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수단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테더, 소프트뱅크, 그리고 제가 이끄는 리더십 팀이 함께하는 수단을 만들면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급 수단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승인받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산관리 회사예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엄청난 기술, 지식, 다른 이들이 꿈꿀 수 없는 기존 파트너십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커서 이길 수 있고 충분히 작아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비트코인 고유의 사업이에요. 이전 삶에서 방향을 바꾼 것도 리브랜딩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산업에서 오랫동안 성공을 꿈꿔왔던 창립자들이 자본시장에 그걸 가져오려는 거예요. 자본시장은 비트코인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고 기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달러, 고정수익, 60대 40 포트폴리오, 채권이 이렇게 나쁜 적은 없었죠. 우리는 우리의 비트코인 버전을 자본시장에 가져오고 싶고 그게 큰 공감을 얻을 거라고 믿어요. 소프트뱅크는 창립 파트너는 아니었지만 엄청난 파트너였어요. 솔직히 그들의 참여가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큰 검증이었어요. 우리가 이 수단을 만들자마자 소프트뱅크가 완벽해. 이게 스타트업 같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블루칩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야. 기관 수요를 감당할 크기를 가지고 있어 라고 했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 예고하는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물어보려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꽤 빨리 만들었어요. 친구들끼리니까 법인을 세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요즘은 AI 덕분에 더 쉬워졌고요. 우리는 해변에 앉아서 이름, 티커, 브랜딩을 생각해냈어요. 제 노트를 찾아보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 텐데 몇 주,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소프트뱅크 그룹과 마사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비트코인에 참여하고 싶었고 그걸 이해했어요. 제게 비트코인 투자 논리는 간단해요. 기술 플러스 피아트 유동성. 기술이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할 거라고 믿고 내일이 오늘보다 달러가 더 많을 거라고 믿는다면
비트코인은 그걸 수익화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그들은 그걸 이해했고 참여할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가 20일 캐피탈로 하려는 걸 들었을 때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던 거였어요. 주당 비트코인으로 회사의 성과를 비트코인으로 나타내고 주당 비트코인 노출을 늘리고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며 잭과 파울로가 자본시장과 큰 비트코인 자산을 활용해 기존 네트워크, 제품, 사용자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트렌드에서 세상에 가치를 제공할 기회가 많아요. 자본시장이나 고정수익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이야기에 참여할 매력적인 기회예요. 그래서 몇 주 만에 일이 성사됐어요. 뉴욕에서 만난 게 기억나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와 제 최고 재무 책임자 둘뿐이었는데 소프트뱅크 팀은 12명이었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우주의 분석가가 있었죠. 정말 똑똑했어요. 우리는 4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그게 소프트뱅크의 위대한 오렌지 필링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진짜 파트너가 됐고 팀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엄청난 자산을 가져다 줬죠. 그들은 우리 시대 최고의 기술 투자자 중 하나예요. 저는 비트코인, 비전, 문화, 세상이 향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회의 후 우리는 파트너가 됐어요. 정말 멋졌죠. 그건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걸 시장이 검증해 준 거였어요. 블루칩 신뢰도, 수십억 달러의 지원, 이 자산을 이해하고 프로토콜부터 현금 흐름 사업까지 기여한 최고의 운영자들. 우리는 그게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했고 3주 반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자 중 하나가 그걸 검증해 줬어요. 우리 창립 그룹에게는 정말 흥분되는 일이었죠. 3주 반은 정말 빠르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보유자 중 하나가 되어 자본시장에 진입하겠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비밀로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퍼뜨리니까요. 소프트뱅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했죠. 비트코인보다 더 흥미로운 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놀라웠지만 동시에 놀랍지 않았어요. 그 회의 후 소프트뱅크가 1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투자했나요? 웃긴 게 그들이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 회사니까 비트코인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달러로 생각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생각하거든요. 당시 10억 달러는 15,500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트코인으로 투자액을 정했어요. 가격이 오르내리다 보니 최종 투자액은 9억 달러 정도였지만 대략 10억 달러라고 하죠. 기술적으로 그들의 투자액은 15,500 비트코인이에요. 와, 당신이 자주 듣는 이야기겠지만 듣는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정신은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기존의 제도적 참여나 정부 참여와 다른 대안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21 캐피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정부 같은 곳에 쌓이면서 탈중앙화의 위협이 될까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의 아름다움이지만 위협을 느끼나요? 아니요, 위협은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질문이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낄지 이해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소유한 비트코인의 양이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통제나 영향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됐어요. 그게 단순화된 설명이에요.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암호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해 보시길 권해요. 하지만 출근길에 가볍게 듣는 분들을 위해 쉽게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가지든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0분의 1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도 마이클 세일러도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기술적으로 매우 견고해요. 더 미묘한 점은 금 같은 네트워크를 생각해보면 금은 미국이 세계 금의 66%를 소유했을 때 협광되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할 거야, 이 위에 지폐를 발행할 거야 라고 했죠. 그리고 세계가 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농담이야. 이제 교환 안 돼. 너희 금은 우리 금이야. 싫으면 우리 군대랑 이야기해 라고 했어요. 제 버전의 이야기지만 대충 그렇게 됐어요. 별로 멋지지 않죠. 브레튼우즈 체제를 세우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달러를 통해 우리의 힘을 수출할 거야. 우리 경제와 제조업이 강력하고 너희 금도 다 우리 손에 있어 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돈을 많이 썼고 전쟁을 벌였고 재정적으로 무책임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모두가 달러가 금보다 많아진 것 같아. 이상해. 금 돌려줘 라고 했을 때 1971년에 닉슨은 안 돼. 이건 내 금이야. 너희 금은 내 금이야. 너희는 내 달러만 가질 수 있어. 싫으면 군대랑 이야기해 라고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건 금의 집중 때문이었어요. 비트코인으로 비유해보죠. 사토시가 한 천재적인 일은 이걸 사람들에게 분배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믿을 수 없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보유자는 여전히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그는 네트워크의 21분의 1만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주 작은 비율이에요. 미국은 금의 66%를 소유해서 금 네트워크를 장악했지만 그 통제는 오래가지 않았고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마이클 세일러는 가장 큰 현존 보유자지만 2.5% 정도예요. 상당한 규모에 전혀 가깝지 않아요.
코인베이스를 개별 보유자로 봐도 7%, 8% 정도예요. 50%, 60%에 근접하지도 않아요. 사토시가 새로운 돈을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분배한 방법은 작업 증명을 통해 누구나 에너지를 기여하면 비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이걸 공정하고 균등하게 전 세계에 분배했어요. 거래소에 보유된 비트코인은 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우리 모두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매우 독특해요. 세계 통화로 작동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스스로 주권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금이 실패한 곳을 해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보유자들 때문에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블랙록이 참여하고 싶다면 좋아요. 모두와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해요. 환영합니다. 미국 정부가 금처럼 비트코인을 독점할 거라는 이론이 있다면 숫자를 보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매 10분마다 감사받아요. 미국 정부는 25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트워크의 66%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골드만삭스에 가져가서 이걸 상장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골드만삭스가 15%를 내부자들이 40%를 소유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배하기 훨씬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는 메일링 리스트에 유출하고 작업 증명을 통해 사람들에게 분배했어요. 이제 거래소에 10%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자산 관리로 잠깐 돌아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게 비트코인 자산 관리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답을 시작한 것 같지만 마무리해 주세요. 4만, 5만, 6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들이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살게요. 어떤 조직적인 위협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좋아하는 농담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토시가 나타나서 100만 비트코인을 판다면? 이라고 물으면 제 대답은 제가 살게요. 그가 가격을 1달러까지 떨어뜨리면 누가 1달러에 살까요? 저요, 얘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시장에서 시장은 비트코인이 오늘 세상에 2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무책임해서 비트코인을 강제로 팔아야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순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비트코인을 인류가 만든 가장 단단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지구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팔아야 한다면 유감이지만 저는 기꺼이 살게요. 가격 변동에 감정적이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제게 비트코인은 실패하거나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부의 저장 수단이 될 거예요. 그 사이의 숫자는 저에게 그다지 흥미롭지 않아요. 누군가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써서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 미안하지만 너 손실은 내 이익이야, 예요. 레버리지나 부채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초과했을 때만 문제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수준이어야 하거나 빌린 사람들의 조건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당신의 능력을 초과한 거예요. 저와 제 사업은 절대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채나 돈을 빌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뉴욕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맨해튼은 누군가가 희소한 땅을 사서 그 땅을 담보로 건물을 짓고 건물을 담보로 레스토랑을 짓고 레스토랑을 담보로 클럽을 지은 거예요. 희소하고 바람직한 자산을 획득해서 절대 놓지 않는 거죠. 인류가 아는 가장 희소한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건 완전히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능력을 초과해서 제게 비트코인을 쏟아낸다면 미안하지만 너 손실은 내 이익이야, 예요. 정말 강렬한 이미지네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매일 비트코인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새로운 회사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마이클 세일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영감을 받았고 친구지만 약간 경쟁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나쁜 감정은 없다고 들었어요. 비트코인 자산 관리 회사들이 미래에 통합될 거라고 보나요? 각자 자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21캐피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자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건 좀 희석된다고 느껴요. 테더, 소프트뱅크, 우리 리더십팀, 우리가 시장에 가져올 제품과 기술, 그리고 그 규모와 힘을 복제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우리는 이미 최소 42,000 비트코인을 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100만 번째 아이디어에 신경 쓰는 건 우리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거라고 팀에게 말해요. 마이클 조던에게 다른 농구 기술을 생각해봤어? 다리 사이로 2번 드리블 해봤어?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마이클 조던은 원할 때 50점을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이클 조던은 마이클 조던이 되는데 집중해야 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만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자신감이에요. 제 비전은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수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사업은 가치를 제공하는 능력으로 평가받아요.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은 가치가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 위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가치를 제공할 공간이 있냐고요? 절대적으로 있어요. 최근 발표된 회사들이 그걸 이룰 가능성과 확률은 모르겠어요. 잘 되길 바래요. 비트코인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고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로드맵과 계획을 따르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선 좀 따분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21 캐피탈에 집중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따분하다고 할 것 없어요. 당신의 성장 과정과 아빠의 지원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죠. 이 방송을 보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을 텐데 31살에 이런 비전을 이루고 2개의 성공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걸 보며 궁금해할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호기심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라면서 세상이 특정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이나 선출된 사람들이 특정 위치를 차지하거나 뭔가를 발명했다고 믿죠.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이 보는 모든 건 당신과 다를 바 없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 길잡이는 항상 호기심을 유지하고 질문을 던지고 열정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세상 버전에 순응하거나 희생되지 않는 거였어요. 당신은 세상이 특정 방식으로 작동하고 특정 이유로 그렇게 된다고 배우며 자라요. 그건 그들의 세상 버전이에요. 다른 사람의 세상 버전에 순응했다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회계사가 나쁜 삶이라는 건 아니지만 제 여정 같은 걸 원한다면 호기심을 유지하고 당신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건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길을 찾아갈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렇게 묻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물어볼게요. 당신의 유산이 무엇이길 바라나요? 인터뷰 초반에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물었지만 경력이 끝날 때 당신의 아이들과 손주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나요? 저는 유산을 위해 최적화하거나 그런 걸 생각하며 일어나지 않아요. 솔직히 그게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간 바꿔서 답하자면 저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걸 말할게요. 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쟁자가 되고 싶어요. 이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고의 팀원이 되고 경쟁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대가 되고 싶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저와 경쟁해야 한다면 사람들이 젠장, 이 녀석이랑 해야 해, 이 녀석은 끈질겨 라고 말하길 바래요. 그리고 저와 같은 팀이라면 다행이다, 이 녀석이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하길 바래요. 그건 아무것도 멈추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걸 위해 싸우는 무자비한 경쟁자예요.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고등학교 농구선수 시절에도 그랬어요. 연습에서 저와 맞붙어야 한다면 이 녀석이 어깨를 긁고 엉덩이로 밀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같은 팀이라면 이 녀석이 상대 팀을 괴롭혀 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죠. 그게 제 사업과 삶의 지침이었어요. 인류의 더 나은 편과 올바른 역사편에서 최고의 팀원이 되고 싶어요.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악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그들의 최악의 적이 되고 무자비하게 싸우고 그 싸움에서 죽고 싶어요. 그게 제가 기억되고 싶은 모습이에요. 인류의 선을 위한 가장 위대한 경쟁자 중 하나로요. 아직도 농구하시나요? 물론이죠. 불행히도 저는 키가 168cm에 체중이 68kg이라 항상 농담으로 사토시가 저를 193cm로 만들었다면 비트코인이 란하고 시카고 불스에서 뛰고 있을 거라고 해요. 아빠랑 하는 농담이에요. 그래도 하지만 제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다른 부분에서 그걸 충분히 만회하는 것 같아요, 잭. 그러길 바래요.